이번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제품은 극장에 가지 않아도 또 대형 TV를 놓을 공간이 없어도 대화면 그리고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이 4K 빔 프로젝터인데요. 이번 리뷰의 목적은 학원용이나 업무용이 아닌 집에서 혹은 함께 모여서 고화질로 영화나 드라마 또 넷플릭스를 즐기려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프로젝터가 맞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먼저 이 비비텍 MH3000K가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보고 직접 써보고 나서 아쉽게 느껴진 점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CTA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는 4K 해상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보면 모니터가 엄청난 해상도를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 색감이 충분해요. 흔히 빔 프로젝터는 물이 빠지고 또 블랙이 흐릿하고 HDR도 안 돼서 생생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품은 이런 스펙으로 그걸 커버하더라고요. 세 번째, 2200안시 루멘인데요. 해상도가 낮은 제품 가운데는 3000에서 4000 정도 되는 제품도 있긴 한데 4K 중에서는 상당히 밝은 편이라서 나름 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동스펙 최저가 지향 모델이란 점이거든요. 120만원대 4K DLP 프로젝터라는 것만 봐도 프로젝터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혹하게 만드는 스펙인 거죠. 다섯 번째, 적당한 투사 거리가 있는데요. 100인치로 보는데 최소 2.5m 정도면 가능하니까 대부분의 집이나 방에서는 100인치로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짚어보니까 목적에 잘 맞는 제품이었는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은 이 제품이 DLP고 4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펙이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비싼 이유가 이 DLP라는 방식이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한 원색 지연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흔히 우리가 아는 그 LCD랄지 작은 프로젝터는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명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00%라면 가면 갈수록 점점 램프가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 DLP의 장점은 램프 수명이나 사용시간 관계없이 밝기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어두워지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램프가 보장하는 수명까지는 그냥 동일한 밝기로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쉬운 거죠. 그리고 DLP는 LCD 대비 명암도도 더 높고 특히 이 제품은 6분할 컬러웨이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LCD 방식이 가진 장점까지 품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써본 아쉬움도 있었어요. 첫 번째, 낮에는 여전히 아쉬운 밝기거든요. 이 2200안시 루멘이면 저녁이나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햇살이 강할 때는 영화 몰입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원 케이블이 조금 짧아요. 1.5m 수준인데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설치 위치나 또 공간에 따라서는 다소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 소음이 제법 있어요. 사용할 때 팬 소음이나 작동음이 약간 들리거든요. 네 번째, 스피커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요. 치차름과 또 고음에서 쇳소리라고 할까요? 어떤 긁는 소리가 살짝 나서 볼륨을 줄이면 조금 답답하고 또 키우면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4가지 큰 아쉬움들을 짚어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살펴보신 분들 가운데 구입해도 좋을 것 같다거나 혹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요 스펙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선형이죠. 그리고 송풍구라고 하나요? 이 열기가 나오는 이쪽이 너무 뚫려 있고 너무 검은색이라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로시한 재질이기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저렴해 보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마감이 처리가 된 것도 괜찮고 이 렌즈 부분에 검은색으로 딱 렌즈에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후면 단자 부분도 적당히 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후면 단자 부분이 너무 붙어 있지도 않고 또 너무 판 전체가 검은색으로 되어서 아쉽지도 않으니까 깔끔하게 나름 정돈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썼을 때 조금 아쉬운 건 손에 유분이 많은 분들은 만질 때마다 이게 흰색이라 티는 덜 나는데 약간
존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고 나서 약간 이런 안경 닦기 천이나 이런 걸로 조금 닦아줘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생활 흠집이 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재질 자체가 그렇게 흠집에 강한 재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대를 할 때 그냥 가방에만 넣고 이동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대이기만 해도 팍 찍혀버리거나 끓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무게는 이 크기 대비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하고 전면 커버가 없어요. 여기서 약간 조금 충격이긴 한데 뭐 옵션으로라도 이 커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어린 아이가 있을 때 혹은 특히 휴대할 때 렌즈가 사실 이 빔의 생명이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또 불안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화면의 경우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 빔 프로젝터 자체가 TV의 경우 요즘 아몰레드가 인기죠. 그래서 검은색 부분은 아예 빛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빔은 기본 원리가 빛을 쏘아서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건 모든 빔이 공통적으로 가진 단점이자 아쉬움이죠. 그걸 조금 제외하자면 제가 썼을 때는 그 노트북이나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그 정도의 해상력이라고 할까요?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이렇게 빛을 쏘다 보면 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구분이 잘 안 돼요. 특히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물 빠져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속에 이 6분할 컬러 휠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DLP다, 그냥 빔이다, 색감이 뭐 풍부하다 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스펙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컬러 휠이 6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색을 잘 뿜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펙 자체가 HDR10이에요. 이 HDR10은 그냥 내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니라 실제 그걸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HDR을 강조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일반 TV만큼은 아니더라도 HDR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활성화를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확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써보시면 HDR을 지원하는 소스 그리고 HDR을 지원하는 기기를 연결하시고 이 모드에서 HDR을 써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색감이 조금 생생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너무 인위적으로 색상을 막 키워서 뭐 빨간색 꽃이 형광 물감을 칠한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부담스럽거나 또 과하게 쨍하지는 않은데 적당히 밝고 적당히 색감을 잘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밝기의 경우에는 제가 80인치로 쏘아봤을 때 직사광선이 아니라면 해가 살짝 들어도, 그리고 위에 조명이 조금 켜져 있어도 적당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웹사이트를 비추거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흰 배경에 검은 글씨 정도는 충분히 잘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걸 제가 찍었을 때는 아무래도 카메라로 추가적으로 담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밝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보다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제대로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인치 기준으로 보자면 그 맥북 프로 16형의 최대 밝기에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밝기를 줄이면 제법 비슷한 화면 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명이 있는 곳에서도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의용으로도 괜찮은 제품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어두운 장면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는 확실히 밤에 봐야겠지만 낮에는 업무용으로 쓰기에도 나름 괜찮다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결은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자체 스마트 뷰랄지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데 동글을 기본으로 제공하거든요. 하지만 그럴 거면 여기 측면에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안에 심어주거나 자체 내장 기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도로 꽂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영상이랄지 아니면 PDF나 파워포인트까지도 그 USB에 파일에 넣어두기만 하면 꽂아서 바로 실행이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파일 호환성이 개인적으로 조금 대박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쓰고 나서 이 빔을 써보지 않은 지인에게 한번 그냥 줘보니까 한 3분 이내에 바로 연결해서 화면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연결할 때 연결 과정도 번거롭지 않고 오류도 없어서 그 점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참고로 켜고 끌 때 시간도 알아두셔야 돼요. 켤 때 한 50초 정도 부팅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나서 화면을 보기까지는 대략 1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시면 좋고, 반대로 끌 때는 이 팬이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이 팬이 끄고 나서도 돌아가는 이유는 아직 열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을 고려하자면 이 팬이 돌다가 멈출 때 그 이후에 전원 코드를 뽑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절의 경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앞쪽에 있는 포커스링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부드럽고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원하는 초점을 바로 맞춰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줌도 가능한데 줌의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 자체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줌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한 방에 바로 이렇게 내려서 높이를 조절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돌려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방에 넣고 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후면의 경우에는 이 기능은 없어요. 후면의 경우에는 바로 돌려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돌린 다음에 바로 조절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사는 화면이 기기가 위에 있을 때는 뒤를 높이고 기기가 밑에 있을 때는 앞을 높이면 조금 더 쉽게 조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자체 열어보게 되면 렌즈 시프트라는 게 돼요. 렌즈 자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10도 정도긴 하지만 미세 조절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조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기능 가운데 이 키스톤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스톤 조절이 조금 쉬워요. 특히 이 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키스톤 조절을 가장 자주 쓰고, 빔을 특히 이동하면서 쓰는 경우에는 그 공간이나 위치에 따라서 키스톤을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30도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조절해 볼 수 있는데 한 번씩 누르면서 기다리시면 조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투사 거리는 150인치까지 권장되고 있거든요. 이 150인치를 투사하기 위해서는 3.7m, 최소 3.7m가 떨어져야 되는데 2m만 되어도 80인치를 투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초점 빔 프로젝터는 아님에도 충분히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1m 정도 떨어지면 대각선으로 1m 정도의 화면을 투사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는 어느 정도로 화면이 나오는지를 미리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발열은 이 렌즈가 있는 반대편으로 나와요. 렌즈가 여기 있으니까 펜이 돌아서 열기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어떤 스마트폰이랄지 다른 기기를 여기에 눕혀두거나 여기에 세워두면 계속 열을 받겠죠. 특히 노트북과 연결할 경우가 많은데 노트북은 이쪽에 놓기보다는 왼쪽에 놓아두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엄청 뜨겁진 않은데 영화를 한 2시간 정도 보면 이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땀이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열기는 45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서 열기가 조금 식었다라고 해도 이동할 때는 옆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앞뒤로 잡아서 이동하시면 조금 더 열기를 느끼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선 연결 TV라면 애플 미러링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넷플릭스가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실 때도 480p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뭐 유럽은 기본이 480p라는데 이 부분은 기기 문제가 아니고 애플 미러링, 애플의 에어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 뷰를 쓰시면 호환성이 높으니까 좋을 수 있고 스트리밍까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선 연결을 조금 추천드려요. 왜냐면 잠시 보는 거라면 괜찮은데 유선이 한 200% 이상 더 만족스럽거든요. 특히 게임은 무선으로는 못할 수준이고 딜레이가 상당히 많으니까 4K를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딜레이까지 고려하자면 사실 무선 연결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 거죠. 유선 연결의 경우에는 그 흐름이라고 하죠. HDMI로 연결했을 때는 넷플릭스까지 잘 나와줬어요. 인플렉이 스펙상 65mm초인데 4K 60프레임까지도 유튜브에서 틀었을 때 잘 나왔거든요. 딜레이는 약간 있는데 굳이 노트북 화면과 빔 화면을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뭐 레이싱 게임이나 닌텐도 스위치 정도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덱스까지 가능하니까 그 안드로이드 폰, 특히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덱스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제품이긴 해요. 이 제품 자체가 막 엄청 무겁거나 빔으로서 휴대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커버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모바일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 본체, 그리고 이 제품에 맞는 전원 케이블, 그리고 연결을 할 기기, HDMI 케이블, 별도의 스피커까지 있어야 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한 가지 팁이라면 이 제품 박스가 들어있던 보장 박스를 버리지 마세요. 그 박스가 이 제품을 가장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딱 가장 작은 크기거든요. 손잡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박스를 보관하시면 번거롭긴 해도 휴대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리모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모컨의 경우에는 벽으로 쏴도 인식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가 인식을 잘 해주는데 키스톤 보정뿐만 아니라 뭐 볼륨이나 밝기나 명암비까지도 바로 조절이 가능하고 리모컨을 써보면 백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백라이트가 바로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오거든요. 빔을 보는 환경을 고려한 리모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때 리모컨을 쓸 때 이 버튼이 뭐지 하고 찾지 마시고 하나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제품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최대한 추가 검색을 하지 않으시도록 솔직한 소감과 추가 정보들을 전달드렸는데요. 제 목적은 무조건 제품이 좋다라거나 또 누구에게나 맞는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이 꼭 맞는 제품을 찾으셨으면 하는 점이거든요. 그 점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상 설명 속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과 알림 신청 부탁드리며 시간을 아껴드린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